7년 동안 한 여자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늘 들어야 했던 말이 있었죠. 못난 며느리,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년이 뭘 안다고! 언니는 집에서 뭐해? 빈손으로 시집 와서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15억짜리 건물의 진짜 주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집주인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7년 전 그 답답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놨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아침 7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정리해놓은 찬장을 보시더니 또 트집을 잡으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어디가 잘못됐는지. 봐, 또 말대꾸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해?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늘 뭔가 문제를 찾아내셨거든요. 접시 놓는 순서가 틀렸다. 행주를 잘못 걸었다. 냉장고 정리가 엉망이다. 매일 뭔가 새로운 잘못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못 만났네. 집안일도 이 모양이니.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움츠러들었죠. 7년 동안 매일 들어온 말인데도 여전히 아팠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큰 시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또 스트레스 받으셨네? 언니가 좀 더 잘하셔야지. 큰 시누이는 소파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귀가 다 들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라는 게 참. 돈 버는 것도 없으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얘기했죠. 우리 오빠도 참 불쌍해. 저런 며느리 만나가지고. 맞아. 빈손으로 시집와서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을 꽉 눌렀어요.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또 말대꾸한다. 시누이들한테 대드냐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거든요. 저녁에 남편이 집에 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여보, 엄마가 또 화내셨네? 당신이 좀 더 신경 써서 해야지.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항상 시어머니와 누이들 편이었죠. 나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목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고 시누이들의 핀잔을 들어야 하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뎌야 하고 그런데 가장 서러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명절 때였어요. 추석 때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 집 며느리는 정말 손이 느려. 옆집 며느리는 벌써 다 해놨다는데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시댁 친척들까지 다 듣는 자리에서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수진이는 참 답답해요. 시아버지까지 거들어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시누이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형님, 그래도 수진 누나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 고마웠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며느리니까.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혼자 하면서 또 울었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이렇게 못난 며느리인 걸까? 거울을 보면서 자문해 봤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죠. 용돈이 필요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 아이 옷 좀 사야 하는데 뭐에 쓰려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달라고 그러네. 그게 아니라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며느리 주제에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날도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이 옷은 시장에서 가장 싼 걸로 사야 했고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7년 내내 계속된 일상이었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고, TV를 보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며느리가 낮에 TV나 보고 앉아 있냐? 할 일이 없나? 심지어 제가 좀 아파서 누워 있으면 어디 아픈 것도 아니면서 누워만 있고, 우리 때는 아파도 이랬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굴욕과 무시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머지않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것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이 떠졌어요. 몸이 알아서 익숙해진 거죠.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시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했거든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부러웠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만 차려져 있으면 되니까요. 먼저 시어머니 아침 약부터 준비했어요. 당뇨약, 혈압약, 무릎에 좋다는 건강식품까지 7가지나 되는 약을 시간에 맞춰 정리해놨죠. 수지나 물. 6시가 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신 채 손만 내미셨어요. 약은? 여기 있어요. 물이 미지근해. 좀 더 차갑게 해와. 다시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넣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오전에만 서너 번은 방을 드나들어야 했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아이도 깨워야 했죠.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민준이를 씻기고 옷 입히고 학용품 챙겨주고. 엄마, 오늘 준비물 있어. 뭐야? 색종이랑 풀이랑. 어제 미리 말하지. 아침에 갑자기. 혼잣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며느리가 아이 관리도 제대로 못하네.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겨놔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결국 아침 일찍 문구점까지 뛰어가서 색종이를 사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죠. 정말 답답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런데. 아침상을 차리는 것도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김치가 조금만 짜도 이걸 어떻게 먹냐고 하셨고, 밥이 조금만 되직해도 밥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 미역국 간이 왜 이래? 어제보다 더 싱거운 것 같은데. 더 넣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먹을게. 매번 이렇게 할 순 없지.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는 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싱겁다고 하시니까요. 남편과 아이가 나가고 나면 진짜 하루가 시작됐어요. 수진아, 내 방 청소 좀 해줘.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지시를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침대 시트도 갈아줘. 창문도 좀 닫고. 한 가지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빨래, 설거지, 화장실 청소, 마당 쓸기. 끝이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놀러 왔어요.
그럴 때마다 또 준비할 게 많았죠. 언니, 우리 엄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대. 언니가 스트레스를 들이나 봐. 큰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과일을 깎으면서 들었죠. 언니는 집에서 뭐 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작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요즘 다른 며느리들은 다 돈도 벌던데 언니는 왜 집에만 있어? 일을 하려고 해도 어머니께서 집안일이 우선이라고. 핑계 대지 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언니만 못하겠어? 입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에는 더 서러운 일이 있었어요. 옛날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거든요. 수진아, 오랜만이다. 우리 내일 만날까? 잠깐만.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내일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가도 될까요? 친구? 며느리가 무슨 친구 만나? 집에 할 일도 많은데. 1시간만. 1시간이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결국 친구에게 전화해서 거절했어요. 미안해, 집안일이 있어서. 수진아, 너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거 아니야? 가끔은 나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야지. 친구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TV라도 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며느리가 낮에 TV나 보고 앉아 있어? 할 일이 없나? 저녁 준비하면서 잠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러던데. 또 다른 집 며느리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셨어요. 옆집 며느리는 어떻고, 친구 며느리는 어떻고, 옆집 며느리는 벌써 집도 샀다던데, 우리는 언제 집 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답답했어요. 집을 사고 싶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남편 월급만으로는 힘들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도 반대하셨으니까요. 밤늦게 아이를 재우고 내일 도시락 준비까지 다 끝내고 나면 벌써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때서야 잠깐 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쉬는 시간도 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밤에 화장실 가실 때마다 부르셨거든요. 수진아, 일어나. 부축해줘. 한밤중에 2~3번씩 깨어야 했어요. 그래도 다음날 새벽 5시에는 또 일어나야 했고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옷도 몇 년 전 것들만 입고 있고 화장품 살 돈도 없어서 얼굴도 푸석푸석했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나름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서 당당하게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주눅 들어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에 또 혼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또 잔소리 듣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힘든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작은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것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은 좀 다를까? 하지만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뀔 거라는 희망 때문에라도 그날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어요. 아침에 시어머니 잔소리 듣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런데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내 체육복이 너무 작아졌어. 친구들이 자꾸 웃어.
아이 옷을 들여다보니 정말 작아져 있었어요. 민준이가 부쩍 자랐거든요. 새 옷을 사줘야 하는데 시어머니께 또 용돈 달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이 옷을 찾아봤어요.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만 옷을 샀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많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 사람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개인 쇼핑몰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이었어요. 이것도 팔 수 있구나. 한 아주머니가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파는 걸 봤어요. 후기도 많고 맛있다. 집에서 담근 것 같다는 글들이 가득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도 김치 담그는 건 자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김치 맛을 맞추려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처음으로 뭔가 가능성을 본 것 같았거든요. 더 찾아보니까 반찬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물무침, 멸치볶음, 콩자반. 제가 매일 해온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도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잣말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뭔 소리야?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민준이 옷 보고 있었어요. 컴퓨터만 붙들고 앉아있지 말고 저녁 준비나 해. 네, 어머니. 컴퓨터를 끄긴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내가 만든 반찬을 정말 팔 수 있을까?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슬쩍 얘기해 봤어요. 여보, 요즘 인터넷으로 집에서 만든 반찬도 판다더라.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남편이 수저를 놓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해?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용돈이나 좀. 용돈벌이로 장사한다고? 그런 거 하면 집안일은 언제 해? 시어머니도 거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무슨 장사를 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머니, 저는 집안일 다 하면서. 다 한다고? 어제도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았는데? 또 시작이었어요.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이런 식이었죠. 결국 그날도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정말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몰래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낮잠 주무실 때 민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봤죠. 포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 배송은 어떻게 하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첫 시작을 해봤어요. 김치를 조금 더 담가서 작은 통에 나눠 담았어요. 포장지는 문구점에서 산 비닐봉지에 스티커를 붙여서 만들었고요. 사진을 찍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떻게 찍어야 맛있어 보일지 모르겠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이리저리 찍어보다가 그나마 괜찮은 걸로 몇 장 골랐어요. 인터넷에 처음 올렸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정말 누가 살까? 아무도 안 사면 어떻게 하지?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에 주문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정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시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수진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정말 누군가 제가 만든 김치를 사겠다고 한 거예요. 2만 원짜리 김치였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돈같이 느껴졌어요. 포장을 하면서도 신경이 쓰였어요. 맛없으면 어떻게 하지? 나쁜 후기 남기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포장했어요. 김치도 가장 맛있게 익은 걸로 골라서 담고 편지도 한 장 써서 넣었어요. 정성껏 담근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택배를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후기가 올라올까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일주일 후에 후기가 올라온 거예요. 정말 집에서 담근 맛이에요. 시원하고 맛있어요. 또 주문할게요. 그 글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칭찬을 들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에 신우이가 또 왔어요. 언니, 요즘 뭐해?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별거 없어요. 설마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며느리가 딴 생각하면 안 돼. 이상한 생각이라니.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김치 하나 팔았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는 게 있구나. 작은 성공이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희망이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날 밤 혼자 계획을 세워봤어요. 김치 말고 다른 반찬도 만들어 볼까? 나물 무침은 어떨까? 멸치볶음은?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반대할 것도 뻔했고, 시간도 부족했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만은 끝까지 해보자. 그때까지 제 인생에서 제대로 해본 게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작은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첫 김치 판매 성공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됐거든요. 오늘은 또 어떤 주문이 들어올까, 어떤 후기가 올라올까 하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손님이 또 주문한 거였거든요.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많이 주문하고 싶은데 다른 반찬도 있나요? 다른 반찬이요? 저는 매일 반찬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반찬 준비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가 이 콩자반 참 맛있네라고 하신 것, 신우이가 언니 멸치볶음은 정말 맛있어라고 한 말. 그동안 그냥 넘어갔던 말들이 다시 들리더라고요. 내가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는 건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메뉴를 늘려봤어요. 콩자반, 멸치볶음,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 제가 평소에 자주 만들던 것들이요. 사진 찍는 것도 점점 늘었어요.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대충 찍었는데 인터넷에서 맛있게 보이는 사진 찍는 법을 찾아보고 따라했죠. 자연광이 좋다고 해서 창가에서 찍고 접시도 예쁜 걸로 바꾸고.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설거지할 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 시어머니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아, 그냥 민준이 간식 만들어줬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김치 몇 개 팔았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주문이 점점 늘어났어요. 김치 2개, 반찬 세트 5개. 한 달 만에 15개까지 늘었어요. 매출로는 30만 원 정도였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포장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예쁜 용기를 사서 반찬을 담고 스티커도 직접 만들어 붙이고 손편지도 꼭 써서 넣었어요. 정성껏 만든 집 반찬입니다. 건강하게 드세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을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이런 편지를 받고 고객들이 또 후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편지 보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엄마 손맛 같아요. 요즘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찾기 힘든데 정말 고마워요.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기뻐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주문이 늘수록 시간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수발 들고 집안일하고 그 틈틈이 반찬 만들어서 포장해야 했거든요. 특히 포장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반찬을 용기에 담고 비닐로 싸고 택배 상자에 넣고 한 개씩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을 더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포장 작업을 하고 5시부터는 평상시처럼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죠. 수진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눈치채셨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몸이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야? 병원에 가봐. 다행히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2달째 되니까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어요. 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온 걸 보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돈을 벌었구나. 결혼한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그동안은 시어머니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민준이 옷도 마음 편히 사줄 수 있고 제 화장품도 살 수 있고 엄마, 오늘 치킨 먹고 싶어? 민준이가 말했을 때 처음으로 그래, 시켜 먹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음식 있는데 뭘 시켜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치킨을 시켜놓고 민준이와 둘이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돈이 있다는 것,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고객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분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분 친구들도 주문하고 또 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수진 반찬이라는 이름으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진님 반찬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못 먹겠더라고요. 수진님 반찬이 최고예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뉴도 다양해졌어요. 계절마다 다른 나물을 만들어서 올리고 명절에는 전도 팔고 손님들이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연구해서 만들어 보고 그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 손님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수진님 반찬으로 상 차리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 글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저처럼 며느리 역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싶어서요. 제가 만든 반찬이 그분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3달째 되니까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어요. 하루에 15개씩 포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시간은 더욱 부족해졌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 힘든 건 맞는데 즐거웠어요. 뭔가 제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수진님 반찬 없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요? 수진님 덕분에 요리 스트레스에서 해방됐어요. 이런 후기들을 보면 정말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직원들 간식용으로 반찬 세트 50개를 주문한 거였어요. 50개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이틀 동안 밤을 새워서 만들었죠.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배송을 마치고 나니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회사에서 또 주문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다면서요. 나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통장 잔고를 보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벌써 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풀죽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 자신감 있는 표정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7년 동안 못난 며느리, 쓸모없는 년이라는 소리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은 시댁에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좀 더 키워보자. 그때부터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30개씩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진짜 사업을 해보는 거야. 먼저 작은 공간을 임대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상가 지하 작은 공간이었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나갔죠. 공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제 작업실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정말 사업을 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공간을 둘러봤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저한테는 꿈의 공간같이 느껴졌죠. 냉장고, 조리대, 포장 테이블 하나씩 준비하면서 정말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7년 동안 못난 며느리라는 소리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생도 구했어요. 동네에 사는 40대 아주머니였는데 포장 일을 도와주기로 했죠. 사장님, 이 반찬 정말 맛있네요. 제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사장님이라니. 누군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아유, 사장님이라니. 그냥 수진 씨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사장님이에요. 이렇게 큰 사업 하시는데. 큰 사업이라. 아직은 작은 규모지만 듣기 좋더라고요. 매출도 더 늘었어요. 한 달에 8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한 달에 8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시댁에서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던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어떤 지역이 오르고 어떤 물건이 좋은지 밤마다 공부했죠. 시댁 식구들이 다 잠든 후에 말이에요. 첫 투자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3천만 원짜리 원룸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6개월 만에 3,500만 원에 팔았어요. 500만 원을 번 거죠. 이것도 되는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 오피스텔, 상가. 하나씩 늘려갔죠. 사업도 계속 확장했어요. 온라인몰에서 백화점 입점 제안이 온 거예요. 저희 백화점 지하식품관에 입점하시겠어요? 수진 반찬이 워낙 유명해서요. 백화점 입점이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에요. 담당자를 만나러 백화점에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수진님 반찬만 기다리는 고객들이 정말 많아요. 프리미엄 반찬 브랜드로 키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라.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입점을 결정했어요. 백화점에서 파는 거니까 포장도 더 고급스럽게 바꾸고 가격도 올렸어요. 그런데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역시 백화점에서 파는 건 다르네. 수진 반찬은 믿고 사는 브랜드야. 고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매출이 월 2천만 원을 넘어갔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작업 공간도 더 큰 곳으로 옮겼죠. 그런데 제일 신기한 건 제 자신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만 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어머니, 민준이 체험학습 가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또 돈 달라고 그래? 어디서 돈을 구해와? 제가 마련할게요. 뭘로 마련해?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예전 같으면 풀 죽었을 텐데 이제는 당당했어요. 제게 진짜 돈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번 돈이 말이에요.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을 넘어갔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5천만 원이나 모은 거예요. 시댁에서 쓸모없다고 했던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도 성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산지 1년 만에 1천만 원씩 오른 물건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제 재산이 1억을 넘어간 거예요. 1억이라고? 내가 혼자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몇 번을 확인했어요. 사업 수익, 부동산 투자 수익 합치면 정말 1억이 넘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가서 걸었어요. 동네를 걸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7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을까? 시댁에서 못난 며느리라고 할 때 저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1억을 모은 거예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말이에요. 시댁에서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가난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민준이 학용품 사야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때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어머니보다 돈이 더 많을걸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키워야 해.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 사업은 계속 성장했어요. 다른 백화점에서도 입점 제안이 왔고 대형마트에서도 납품 요청이 왔어요. 수진 반찬을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고 싶어요. 대형마트 바이어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전국 매장이라니. 제가 만든 반찬이 전국에서 팔리는 거예요.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매출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했어요. 어깨도 쫙 펴져 있고 눈빛도 자신감 넘쳤죠. 나 정말 변했구나. 그리고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이제는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겠어. 정말 큰 사업가가 되는 거야. 건물도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것도 시댁이 새 들어 살고 있는 그 건물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날부터 더 큰 목표를 세웠어요. 시댁 건물을 사는 것. 그리고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보세요. 여러분이 못난 며느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이제는 정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재산이 2억을 넘어갔을 때 드디어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힘이 생겼어. 이제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힘이 말이야. 재산이 3억을 넘어서자 드디어 들통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니까 완전히 숨길 수는 없더라고요. 처음 눈치챈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어디 다녀와? 맨날 외출한다고 하더니. 그냥 친구들이랑 운동해. 운동? 그런데 당신 화장품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은데? 이 크림 비싼 거 아니야? 슬슬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했어요.
예전에는 싸구려 화장품만 쓰던 제가 갑자기 백화점 브랜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가 사주셨어. 우리 엄마가 왜 갑자기 거짓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TV에서 제가 나온 거예요. 지역 방송에서 성공한 소상공인 특집을 하는데 저를 인터뷰한 걸 방송한 거였어요. 건강한 집밥을 전국에 전하고 싶다는 수진 대표. 작은 김치 판매로 시작해서 이제는 연매출 10억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온 가족이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사람 수진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설마 우리 수진이가?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죠. 네, 맞아요. 제가 사업해왔어요. 2년 동안 몰래 했어요. 뭐? 2년 동안? 그럼 그동안 외출한다고 한 건 사업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감히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2년 동안 속였다고? 화나실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야? 네, 그래요. 얼마나? 지금까지 3억 정도 모았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네. 3억을 혼자 모았다고?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예전에 못난 며느리, 쓸모없는 년이라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가 몰라서 미안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정말 대박이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언니,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갑자기 저한테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빈손으로 시집와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제일 웃긴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사업을 같이 해볼까? 내가 도와줄게. 같이요? 그럼 부부인데 당연히 같이 해야지. 나도 회사 그만두고 사업에 집중할게. 뻔뻔하더라고요. 2년 동안 혼자서 고생해서 일궈놓은 걸 이제 와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요. 여보는 회사 계속 다녀. 왜? 나도 사업 감각 있어. 같이 하면 더 크게 될 수 있을 텐데.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게 힘이 생겼거든요. 시어머니도 계속 관심을 보이셨어요. 수진아, 사업 자금 더 필요하면 우리도 투자할게. 얼마든지 말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도움이라니요. 2년 동안 혼자 고생할 때는 눈길도 안 주시더니 이제 와서 도움이라고 하시니까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먼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성격 차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업체가 있으시니까. 재산 분할은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다른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시댁이 새 들어 살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계획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시라면 믿을 만한 부동산 업체를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곳 중에 대형 건물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부탁드려요. 며칠 후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건물 시세를 조사해 봤는데요. 현재 15억 정도 됩니다. 현 건물주분께도 은밀하게 타진해 봤는데
매각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정말요? 그럼 매입을 진행해 주세요. 조건은 기존 세입자들이 모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2년 전만 해도 못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끝이야.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7년 동안 참았어. 이제 그만 참을 거야. 남편이 또 사업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진짜 우리 같이 해보자. 사업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텐데. 안 해. 왜? 부부잖아. 같이 하는 게 당연하지. 부부? 지금까지 부부로 대접받은 적 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나를 무시할 때 한 번이라도 편 들어준 적 있어? 시누이들이 나를 무시할 때 뭐라고 한 적 있어? 그건 가족이니까 이해하라고. 이해? 7년 동안 이해했어. 이제 그만 이해할 거야.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혼해. 갑자기 왜? 사업 잘 되고 있는데 왜 이혼을 해? 갑자기가 아니야. 7년 동안 생각해 온 거야.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역시나 재산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 안 할 거야. 내 사업은 내가 가져가고 당신도 당신 것만 가져가면 돼. 정말?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3억짜리 사업을 혼자 가져간다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이혼 소식을 듣고 놀라셨어요. 수진아, 왜 갑자기 이혼을 해?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어머니, 7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 제 길을 가려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니요. 지금까지 가족으로 대접해 준 적이 없으면서 말이에요. 부동산 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건물 매입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 건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시댁이 새 들어 살고 있는 그 건물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야. 7년 동안 못난 며느리,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온 거예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돼. 이혼 수속이 끝나고 일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시댁에 진실을 알려줄 날 말이에요.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사장님, 건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건물주가 되셨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드디어 해낸 거야. 7년 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세입자들한테는 언제 통보할까요? 오늘 오후에 직접 가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지서도 준비해 놨습니다. 오후 2시, 평소 시댁에 가던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며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집주인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수진아, 웬일이야? 이혼한 애가 왜 또 와? 어머니, 잠깐 가족들 다 불러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뭔 할 말? 이미 다 끝난 일 아냐? 중요한 얘기예요. 시누이들도 불러주세요. 시어머니가 의아해 하시면서도 전화를 하셨어요. 30분 후에 온 가족이 모였죠. 남편, 시누이들, 시아버지까지 말이에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남남인데 왜 불렀어? 큰 시누이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건물 등기부 등본이었죠. 이거 보세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뭐야, 이게?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에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우리 집 등기부 등본을 소유자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소유자 김수진. 시아버지 표정이 변했어요. 김수진이 뭐야? 설마. 네, 맞아요. 김수진이 바로 저예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뭔 소리야? 당신이 이 집 주인이라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맞아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집주인입니다.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7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당신이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다는 거야? 제가 번 돈으로요. 사업해서 번 그 돈으로 말이에요. 15억짜리 건물을? 당신이?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네. 15억 3천만 원에 샀어요. 현금으로는 5억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았어요. 제 사업체가 보증이니까 대출받기 어렵지 않더라고요. 시누이들 표정이 볼만했어요. 평소에 언니는 돈 버는 것도 없으면서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작은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되긴요? 세입자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세내시고 사시면 돼요. 가방에서 임대료 인상 통지서를 꺼냈어요. 다만 임대료가 좀 오를 거예요. 얼마나? 지금까지 월 200만 원 내셨죠? 앞으로는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시세대로 받는 거예요. 사실 이 동네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 가족이라니요. 지금까지 가족 취급해준 적 있나요? 가족이요? 어머니, 7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못난 며느리,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년. 이런 말들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저를 무시하고 괴롭힐 때는 가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시아버지가 나서셨어요. 수진아,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게. 임대료를 좀 깎아줄 수 없겠니? 사과라니요. 7년 늦은 사과네요. 사과는 고마워요. 하지만 사업과 감정은 별개예요. 저도 이제 사업가거든요. 시누이들이 웅성웅성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진짜 못 살겠어. 350만 원은 너무 비싸. 그럼 이사 가세요. 이사? 네. 임대료가 부담스러우시면 더 싼 곳으로 이사 가시면 돼요. 냉정하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더 강한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아니, 수진아. 그래도 우리 민준이를 생각해서. 민준이는 저랑 살 거예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고요. 양육권까지? 당연하죠. 제가 더 경제력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임대료도 깎아주고. 용서라니요. 7년 동안 저를 괴롭힌 것을 한 번의 눈물로 용서하라고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주세요. 저도 이제 사업가예요. 감정으로 사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모두들 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때는 끝났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7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는 김수진 대표예요. 수진 푸드 대표이자 이 건물의 집주인이고요. 일어서서 코트를 입었어요. 임대료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려면 연락 주세요.
현관으로 향했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수진아, 제발. 돌아보지 않았어요.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고개를 숙였는데 이제는 고개 들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현관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7년 동안 저를 괴롭힌 그 집을 말이에요. 이제 내 건물이야. 차에 타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합쳐서. 안 돼. 그럼 임대료라도 좀. 그것도 안 돼. 전화를 끊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7년 전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그때 못난 며느리라고 불렸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날 밤 민준이와 둘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이제 큰 집에서 살 거야. 너도 좋은 학교 보내줄 수 있고. 정말? 엄마가 돈을 많이 번 거야? 응,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엄마 대단해.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더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꿈이 있거든요. 복수를 마치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강남에 있는 40평 아파트였어요.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샀죠. 제 이름으로 말이에요. 와, 엄마. 우리 집 정말 크다. 민준이가 새 집을 보고 신나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자기 방도 생겼고, 피아노도 놓을 수 있는 거실도 생겼고, 민준아, 이제 엄마가 더 좋은 학교도 보내줄 수 있어. 정말? 영어 학원도 다닐 수 있어? 당연하지.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이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야 정말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업도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직원이 20명이 넘었고,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제품을 팔고 있어요. 한 달 매출이 1억을 넘어선 지 오래됐죠. 어느 날 큰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푸드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조건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인수요? 네, 50억에 인수하고 수진 대표님은 계속 경영하시면 됩니다. 50억이라니. 2년 전만 해도 김치 하나 2만 원에 팔던 제가 이제는 50억짜리 회사의 대표가 된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직 팔고 싶지는 않았어요. 더 키우고 싶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했어요. 부동산 업체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사장님, 그 세입자분들이 임대료 협상을 요청하셨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300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하시네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민준이 옷 사야 하는데 용돈 좀. 이라고 했을 때는 돈 관리도 못하면서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경제 사정을 호소하고 있네요. 안 돼요. 계약대로 350만 원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그분들이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사를 한다고요? 7년 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한다니.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사실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회는 많이 줬어요. 7년 동안 참으면서 기회를 줬는데 그때는 몰라줬잖아요. 한 달 후에 정말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훨씬 작은 집으로 말이에요. 부동산 업체에서 새 세입자를 구해줘서 월 350만 원에 계약도 성사됐고요. 어느 날 길에서 큰 시누이를 마주쳤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예전처럼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언니 아니. 수진 씨, 우리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 다시 좋게 지낼 수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바쁜 사람이라서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 못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요. 큰 신우이의 표정이 서운해 보였지만 상관없었어요. 7년 동안 저를 서럽게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민준이는 새 환경에 잘 적응했어요. 좋은 학원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부럽다고 해. 그래. 응, 엄마가 사업가라니까 모두들 멋있다고 해. 사업가라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회사도 계속 성장했어요. 해외 수출도 시작했고,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수진 대표님,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일본에서 오신답니다. 일본 바이어라니. 제가 만든 김치와 반찬이 일본까지 진출하는 거예요. 바이어를 만나는 날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7년 전 그 초라했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는 당당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수진 대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거두시다니. 일본 바이어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약도 성공적으로 체결됐어요. 1년에 10억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일본에도 사업을 시작했어. 정말? 엄마 대단하다. 나중에 일본 구경도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랑 같이 가자. 그때 생각이 났어요. 7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사업차 일본에 갈 수 있게 됐네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제 성공 소식이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가 정말 대박 났다더라. 김치 팔아서 50억 부자가 됐다는데? 진짜? 그 조용했던 며느리가? 옛날 이웃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웃음이 났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며느리라고 수군거렸는데,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네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아니, 수진 대표님.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안 돼. 나도 많이 반성했어. 그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겠어. 너무 늦었어. 민준이라도 자주 보게 해줄 수 없을까? 면접 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없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아이 아빠인데 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더 강한 사람이니까요. 1년이 더 지났어요. 회사 매출이 연 50억을 넘어서고 직원도 100명이 넘었어요. 이제는 정말 큰 회사가 된 거죠. 어느 날 회사에서 창립 3주년 파티를 했어요. 직원들이 축하해주고 거래처에서도 축하 화환을 보내주고 수진 대표님 덕분에 우리 모두 좋은 직장을 갖게 됐어요. 직원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신기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창밖을 보니까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7년 전 그 서러웠던 며느리 시절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수발 들고 못난 며느리, 쓸모없는 년이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참고 살았던 그 시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큰 회사의 대표가 됐어요. 1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 50억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가 됐다고요. 핸드폰을 보니까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했는데 엄마 같은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다는 게 가장 기뻤어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아직 꿈이 더 있어요. 회사를 더 키워서 해외에도 진출하고 나중에는 제2의, 제3의 수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서전도 쓰고 싶어요. 못난 며느리에서 억대 사업가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하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7년 동안 참았던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때 깨달았죠.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복수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과거의 나보다 훨씬 강하고 당당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복수는 이렇게 달콤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년간 참고 견딘 한 여성의 놀라운 반전과 성공, 그리고 통쾌한 복수까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